한쪽에서는 죄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떼나 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날조한 논문을 앞세워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영토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에 한국이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대응 문건을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에서마저도 독도가 무슨 일본 땅이냐며 들고 일어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의 자위대에서는 잠수함 충돌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3시간이나 지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사작전에 휴대폰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자위대 군기가 얼마나 빠져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인데요. 군기는 둘째치고 경제 불황이 그늘이 국방비까지 드리워진 것인지 육상 자위대 전체의 1.4%가량 부대에서 대원들이 예산 제약으로 자비를 들여 화장지를 사서 쓰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아니, 휴지도 보급 못하는 자위대 가지고 독도를 침탈하겠다고요? 잠수함에도 PX가 있나요? 당나라 군대도 이 정도까지 개판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경제 외교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근 군에서는 최신 전략자산 도입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 전략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 이를 자료로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상황인데요. 해당 문건엔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친 자위대의 단계별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다 보면 이 시나리오가 절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살펴보자면 1단계, 일본 정부는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한 뒤 주력 부대 상륙 전에 먼저 파견하는 성견부대를 독도의 동도에 침투시킨다. 2단계,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 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 제해권을 확보한다. 3단계, 오스미급 수송함과 수송헬기인 치누크 헬기, 공기 부양정을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실제 작계와는 관련이 없는 내부 참고 자료라고 밝혔지만,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다 보면 이러한 계획을 설정해 미리 대비해 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당국의 독도 침탈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정보 관료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주 일본 항공무관에게 사실관계 설명을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일본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오는 22일은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데 재차 열을 올릴 태세인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미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앞서 지난달 18일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일본 내각 관방 산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은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에 다케시마 연구 해설 사이트를 11일 만에 개설한 것입니다. 디지털 뜻도 모르는 일본 정부가 11일 만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트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새로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일본인 전문가 칼럼도 포함시켰는데요. 상케이신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조만간 영어판과 한국어판도 제작할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진짜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섬 지키는 시나리오 작성하겠다는데 일본의 항의를 받고 오히려 일본 정부 사이트에다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상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 같은 일본의 입장에 북한에서도 적반하장 날강도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날강도적 행위이자 천년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범국인 일본이 독도 관련 자료들을 날조해내며 재침 책동에 미쳐 날뛰는 것은 악독한 식민지 통치로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에 파렴치한 날강도적 행위다. 일본이 자위대 무력 질량적 증대와 함께 파렴치한 독도 강탈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은 재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선조들이 물려준 살부치와 같은 땅을 또다시 빼앗으려 드는 섬나라 족속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반동들은 날강도적인 영토 강탈 책동이 초래할 재앙을 똑똑히 알고 분별 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야, 페페TV야, 이거 진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를 넘어 결국 독도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야, 이거 진짜 독도 일본에 뺏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동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 기준지를 독도로 옮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 울릉군은 본적지를 독도로 옮긴 우리 국민이 모두 3,59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건수도 7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기준지에 일본이 짱돌 하나라도 빼앗아가려 든다? 그때는 진짜 이판사판 공사판 확 그냥 막 그냥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 영유권을 짓밟으면 막 그때는 우리도 깡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깡패처럼 쳐들어가기라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에 쳐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마치 이등병 시절 어리버리의 극치를 달리는 고문관들만 모아놓은 당나라 군대만도 못한 얼빠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이 홍콩의 민간 상선과 충돌해 잠수함 대원 3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 사고는 일본 고이치현 아시즈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지나가던 대형 상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소류라는 잠수함은 2009년에 취역했으며 길이 84m, 배수량 2,950톤급 잠수함입니다. 어뢰 발사관 6기를 탑재했고 정원은 65명입니다. 잠수함과 충돌한 선박은 홍콩 선적의 5만 톤급 대형 상선입니다. 아니 잠깐, 야 페페TV야, 5만 톤급 대형 상선이 수면 위로 지나가는데 어뢰 6기를 탑재한 길이 84m 잠수함이 떠오르다가 부딪혔다고? 그런 일은 웬만큼 멍청하지 않은 이상 벌어지지 않는데. 맞습니다. 웬만큼 멍청하지 않은 이상 이따위 상황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대형 상선과 충돌한 뒤 승조원들이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당시 잠수함이 잔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간 방위 관련 예산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의 육상자위대원 중 일부가 제 돈으로 화장지를 사서 쓰는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노부 방위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작년 상반기에 조사 결과라며 육상자위대 전체의 1.4%가량 부대에서 대원들이 예산 제약으로 자비를 들여 화장지를 사서 쓰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화장지까지 문제가 되자 기시방위상은 나도 깜짝 놀랐다며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상은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일선 부대에서 화장지와 쓰레기 봉투 같은 생필품을 자비로 사는 것이 관례였고 일부 부대에는 아직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며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사기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위대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위대 화장지 보급도 못하는 주제에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 정부. 바로 위에 5톤급 상선이 지나가는데 무턱대고 상승하는 잠수함. 아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진짜 일본을 보면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대한국 수출 규제하더니 한국에는 백신 주사기 7,500만 개 수출해달라고 하질 않나.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잠수함이 일반 상선과 충돌하지를 않나. 진짜 뭐하니 니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화장지는 보급합시다. 기본권은 지켜주면서 일도 시켜야지.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 빠져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독도 근처 얼씬거리다가 또 우리 상선 들이받지 말고 딴 데 가서 놀아요. 워이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한국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맞붙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거의 일본의 한국 발목 잡기 방해 작전이 원인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일본을 응징하겠다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일본의 구시대적 한국 다루기와 이제 자타공인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의 정면 충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G7 한국 가입, WTO 제소, WTO 총장 선거, 유네스코 군함도 문제 등으로 유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성 계획을 입안했다. 주요 국가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이미 주요 회원국들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6일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에 대해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 사무총장에게 요구되는 여러 자질이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국의 동향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 꼬집어 반대한다는 말만 없지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한편 수출 규제 문제는 WTO에 제소하여 분쟁 해결 기구가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한국의 국제법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매도하더니 어차피 WTO 결과는 몇 년 뒤 나온다는 등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온다면 한일 간 WTO 제소 문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사무총장을 내게 되면 지금 현재 한일 관계 문제만 아니고 한국이 무역 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7만큼 훨씬 강력하게 저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본은 한국의 국제기구 총장 선출에 반대를 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을 위해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 순방에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반 총장을 동행시켰고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반대하던 프랑스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도 만들어주는 등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의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계속해서 반대 한 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표가 상임이사국에서 나왔다면 총장 선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안보리 투표까지 가서 찬성 14, 기권 1로 반대표가 기권으로 바뀌면서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는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이슈인 존 볼턴이 2008년 당시 유엔 미국 대사였는데 그때도 이 인간은 책을 냅니다. 부업이 책 써서 돈 벌기인 듯하네요. 어쨌든 그는 책에서 반대표를 던진 나라로 일본을 지목합니다. 당시 미국은 애초부터 반 총장을 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대표가 나오자 한국을 미워하는 일본을 의심했고 그가 유엔 주재 일본 대사를 찾아가 입장을 바꿀 것을 설득하자 다음 투표에서 그 반대표가 기권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그때도 약간 신뢰가 없었는지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반대표를 던질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한일 관계를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 국빈 방문하면서 특유의 소탈함으로 아무 격식 없이 일본 TV에까지 나와서 일본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였고 가장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나라로 일본이 먼저 그 다음 중국, 미국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온 것은 주한 일본 대사가 느닷없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고 정부, 의회, 언론 등이 모두 나서 독도 문제를 정면 거론하며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짓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에 관한 한 간혹 극우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망언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정면 대응은 하지 않았었는데 일본은 선의를 보이니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것이죠. 어쨌든 유명해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됐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의 개방성을 주장했었고 영향력이 큰 유럽 국가들이 우호적일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아일랜드 출신의 피로건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9일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호재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유엔 산하기구에서의 영향력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WHO의 트럼프와 중국이 분담금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WTO는 많이 내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역 규모에 따라 분담금도 정해지는데 해마다 무역 비중이 줄어든 일본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돌아가며 맞는 분위기에서도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몽골 등의 국가에 돈을 퍼부어서 지들이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습성이 있으니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이 G7, WTO 총장 선거 등에 저리 행동하는 이유로 일본 지지통신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 등 고위직에 일본인이 없어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일본은 그래서 아예 국가안보국에서 신설된 경제팀이 국제기구 수장을 맡을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국제기구 수장도 그 일본 전설의 일군들처럼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일본이 최근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하는 하나의 논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반에 G7 한국 가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러시아를 이용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크림반도를 무담 침범한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한국을 암시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고 디스하는 논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논리는 강제노동 등을 명시하기로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군함도에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워딩 그대로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절차상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이를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이 말하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수출 규제 역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WTO 제소조차 응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부당함이라고 주요국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모순은 이어나온 한국의 G7 반대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친북 성향, 친중 성향이 기존의 G7 국가들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미국에 비밀리에 전달했는데 대중국 수출 규모가 프랑스, 이탈리아 합한 것에 3배나 되는 독일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은 어쩔 것이며 일본 자신들도 그렇게 아베가 시진핑 방문을 애걸복걸하는 등의 모습은 쏙 빼고 무엇으로 한국이 G7에 안 될 정도로 친중이라는지 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부족하고 어떻게든 G7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곳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고 얘기하며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일본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의 색깔론도 일본이 원조가 아닐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네요. 일본의 이런 억지를 미국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남북,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야치 쇼타로와 아베가 극렬하게 반대하며 미국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처럼 과연 이게 또 먹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익명이지만 그동안 절제되고 외교적 예의를 지키는 발언 위주로 해온 한국에서 이런 사이다스러운 발언을 하다니 이 사람들도 연상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최근 트럼프가 중국에 중국 대변인 외교관들이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 막말을 쏟아내는 것도 그렇고 일본만 해도 외교관을 넘어서 최고의 총리까지 했던 이 인간은 한국에서 난민이 오면 쏴버려야 한다. 한국과 통화수화프를 하면 한국은 그 돈도 떼먹을 거다. 일본 국민 수준을 한국과 같은 취급 말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수시로 하기도 하죠. 이 사람 말고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막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G7 방해에 대해서 기존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강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아베의 고식적인 소국 외교의 유감, 중견국가의 지위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일본의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시사멘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소국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한국이 추월하는 것이 두려움과 등의 과거와는 약간 다른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분위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 불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참여 81.1%, 30대 75.2%, 50대 65.8%, 60대 이상 64% 등 전 연령대에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는데 특히 20대의 참여 비율이 5, 60대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일본에 대한 경제력 차이에 대한 자격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한국의 삼성, LG 등이 그 대단하다던 8, 90년대 일본 전자기업들을 이미 무참히 박살냈고 K-팝이니 문화니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대해 실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자라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자부심이 더 생겼고 일본보다 모든 것이 열이었던 올드한 세대보다 시대가 바뀌며 일본의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한국이 왜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상식에서 나오는 분노로 인한 대응으로 일본 불매에 더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젊은 층보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일본의 영광스러웠던 시절, 한국은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시절을 보낸 이후 최근 한국의 급성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혐한이 되는 성향이 있다는 일본의 분석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양국의 조사와 그 해석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 일본과 한국의 외교에서도 닿는 지점이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은 서로가 자신들의 정권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외교를 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양국의 외교에서의 발언과 행동 등을 보면 일본은 과거 그대로 한국을 우습게 보며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는 외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일본을 몰아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9세기부터의 정환론을 비롯한 100년도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바뀌더라도 말이죠. 때문에 현재 한국과 일본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붙고 있는 이런 이슈들은 누가 승리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은 지금 가진 자신감처럼 과거의 일본을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